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수는 뭘 말하죠? 변수의 반대는 뭐죠? 상수죠. 변하지 않는 항상 똑같은 수, 이게 상수인데, 변수는 항상 변화가 가능한 거죠. 변화. 그리고 변수는 가설의 구성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화는 계량화, 숫자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그 변수. 그 다음에 변수는 측정을 통해서 숫자로 측정값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성, 젠더, 연령, 나이,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이 되겠죠. 두 개 이상의 값이나 범주를 갖는 개념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에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죠. 원인 변수라고도 합니다. 어떤 현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또 연구 대상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 독립 변수고요. 종속 변수는 그 가정된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수, 즉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 이 결과 변수라고도 합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개입하는 변수, 매개 변수 또는 개입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조절 변수라고 있는데, 이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변수, 그 다음에 유목 변수, 이런 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연속 변수는 나이 같은 거라든지 체중 같이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예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목 변수는 성별, 종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특성을 있는가 없는가만을 구별하는, 단순히 구별하는 변수, 유목 변수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는 그 변수의 역할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연속 변수와 유목 변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하이포테시스는 두 개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그러니까 연구자는 연구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 진이 맞고 틀린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 이게 바로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크미어스와 나크미아스는 가설을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스텐센은 연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예측 또는 잠정적 해답을 가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가설에는 기무가설과 연구가설로 나눕니다. 기무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무가설은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설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연구가설은 대체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뭐뭐의 차이가 있다 또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와 반대로 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설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뭐 차이가 없다 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무가설이 부정이 되면 연구가설은 부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대 개념이니까. 그리고 기무가설이 받아들여지면 연구가설은 부정되는 것이죠. 리젝트 되는 것이죠. 가설에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설은 조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또는 해결안으로서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관찰하거나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은 관련 분야의 이론과 맞아야 돼요. 부합돼야 돼요. 그리고 가설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가설은 변수들로 이루어지는데 변수들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를 가지고 내세우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은 관련된 개념들이 계량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은 그 모집단에 일반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연구 모집단에 일반화가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만일 뭐뭐 하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if A then B 이렇게 이제 가정문으로 이렇게 원래는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긍정문으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가설의 조건 6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 또는 해답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검증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설은 이론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론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예측적 가치와 적절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서 도출된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는 가설들은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설은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능한 형태로 진술된 문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가설의 기능으로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설의 기능은 사회현상의 기술입니다. 가설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때마다 가설에 관련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설의 기능은 현실의 개선에 있습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세컨더리 펑션이죠. 기능으로서 부차적 기능으로서 가설 검증 결과 얻은 지식을 현실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구 모형을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의욕 상실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 변수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담 관련 변인, 개인적 변인, 사회적 지지 변인 이렇게 있다면 의욕 상실을 원인이 되는 상담 관련 변인으로서는 내담 아동 변인, 전문적 경험 변인, 상담 및 업무 환경 변인, 개인적 변인에는 인구학적 변인입니다. 연구학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요. 인구학적 변인,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취미, 학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리 내적 변인, 자존감감,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서는 가족 및 친지, 친구, 동료 상담원 또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 이런 것들이 의욕 상실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연구 모형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론은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호 관련된 인과적 체제를 우리는 이론, theory라고 합니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제시해주는, 즉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연결된 그런 상호 관련된 개념 또는 정의 또 명제의 집합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간의 그 관계를 유의미한 것으로 관련 지은 것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은 어떤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서로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적인 체제를 우리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에는 간결성과 정확성과 포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간결성은 적은 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적은 수의 변수를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걸 포괄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론 구성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론의 기능에는 뭐가 있냐면 설명이 있습니다. description, 설명. 즉 특정 관계에 관한 명제가 현상을 기술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묘사보다는 더 깊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측은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prediction입니다. 자, 이론의 기능은 설명과 예측입니다. description과 prediction. 이론의 기능이고요. 이론과 조사의 상호관계입니다. 자, 이론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현상은 경험적이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는 이런 경험적 구체적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적 세계에서 다루어지는 이론을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연결시키거나, 또는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개념적 세계의 이론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현상을 이론으로 연결하거나 이론을 현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연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경험적 세계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연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연구조사입니다. 연구조사에는 이제 크게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죠. 연역법과 기납법. 연역법과 기납법은 정반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역법은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걸 결론에 도달하는 것,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고, 귀납법은 현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연구 방법은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귀납법은 연구가 굉장히 어렵고요. 연역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 방법론, 조사 분석론에서는 주로 연역법인 연구 방법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귀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